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됐습니다. 3월의 거래일도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소희 전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관세 압박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일제히 어제에 이어서 3대 지수 파란불을 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정책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이번 자동차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라 이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을 위한 조치라 관세율이 완화되거나 특정 국가가 면제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보시면요. 다우존스 0.37% 하락한 42,299.70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53% 밀리면서 17,804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P 500도 역시나 0.33% 하락하면서 5,693.31포인트로 마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세기는 하지만 어제보다는 낙폭이 덜한 모습이고요. 또 오늘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글로벌 이슈 함께 짚어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 상무부는 지난해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2.4%로 잠정치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24년도 연간 상승률은 잠정치와 동일한 2.8%로 나타났고요. PCE는 전기 대비 4% 늘었습니다. 잠정치를 하회하는 수준이고요. 패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근원 PCE 물가지수는 2.7에서 2.6%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미국의 기업 세후이익도 지난해 4분기 5.9% 증가하면서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집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됐는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4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5만 6천 건으로 직전주의 수정치와 시장 전망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패드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이 이중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고용 지표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한 건 노동시장의 견조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참석자 명단에는 독일 자동차 업계인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의 CEO가 포함돼 있다고 전해졌고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도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과 CEO들의 회동은 부동산 위기와 투자 소비 심리 약화, 또 외국인 투자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 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직면한 중국이 외국 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열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품목에서 미국의 관세 우대 조처를 끌어내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적용받는 부품에 대해선 당분간 무관세가 유지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우리는 협상을 통해 새로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여전히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시장이 혼란한 가운데 어제보다는 조금 하락세가 덜한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히트맵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트맵 보시면 전반적으로 하락세이긴 하지만 어제보단 상승을 보이는 것들도 많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필수 소비재가 1%대 상승했고 이미 소비재와 의료 건강은 강보합이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업종은 모두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M7 기업도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는 강세였고요. 엔비디아는 2.05% 떨어졌고 메타와 알파벳도 1%대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반도체 단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것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브로드컴이 4%대, AMD가 3%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럼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오늘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이 테슬라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테슬라 어제는 5% 넘는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이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가 경쟁사들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 같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차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낼 필요가 없고요. 또 오늘 그러면서 장중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1% 범위에서 등락하는 것과 비교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내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이 5%나 급등했던 모습을 어느 정도 반납하면서 0.39% 다소 약한 모습으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의 소식도 살펴보시면요. 엔비디아가 올해 미국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코어위브의 주식을 대거 매입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둔 코어위브의 주식을 주당 $40에 2억 5천만 달러가량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코어위브는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이용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AI 스타트업입니다. 23년에 이미 엔비디아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엔비디아는 현재 코어위브의 지분을 6%가량 확보한 상태고요. 이번 IPO에서 주식을 매입하면 지분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마존도 보시면요. 아마존 오늘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소식은 어제 나온 소식이긴 한데 오늘 상승세를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마존이 쇼핑과 건강 관련 챗봇을 테스트하는 등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반에 생성형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아마존은 최신 AI 기반 쇼핑 도구인 인터레스트 AI를 공개하고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쇼핑 도구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언어로 관심사를 설명하도록 요청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제품 목록을 생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대화형 언어로 제품을 검색할 수 있고 아마존 웹사이트의 기본 검색창과는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아마존 오늘 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 바로 알리바바인데요. 이 알리바바가 제한적인 리소스에서도 고성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비전 언어 모델인 Q1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Q1은 모바일 AI 에이전트용으로 적합한 모델이라는 설명이고요. Q1은 이미지 속에 있는 객체를 인식하고 텍스트, 차트, 아이콘, 그래픽, 레이아웃 등을 분석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시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또 1시간 이상의 비디오를 분석하고 관련된 구간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알리바바 오늘 2.56%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가라앉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개장하는 시장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또 주말 사이에 어떤 이야기와 내용들이 오갔는지 다음 주에도 저희가 알찬 내용 담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에서 종목별로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나오면서 시장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세 정책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가에도 큰 영향 미치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 투심이 꺾인 분위기 나타나고 있어서요. 국내 증시까지도 부정적 영향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잠시 후에 이야기 자세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혜경 아나운서 오늘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 2차 전지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배터리 제조 기업이죠.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또 IT 기기 등에서 사용되는 리튬 이온 에너지를 개발 및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LG화학의 전기사업부의 분쇄에서 2020년 12월 1일에 공식 출범했는데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에서 분사된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2020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면서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2위, 또 3위 내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전기차 배터리, ESS, 소형 전지 분야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산업 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산업 분야 보시면요. 전기차 배터리가 하나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빠르게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테슬라, 또 GM, 폭스바겐, 포드 등 전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직접 공급하고 있으면서요. 고성능, 고밀도 배터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는 안정성, 성능, 충전 속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기술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력망 에너지, 또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배터리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발전소나 가정용, 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BMS 기술을 적용하여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형 배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형 배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동 공구, 전기 자전거, 드론 등의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원통형 배터리 한번 보시면요. 전동 공구, 전기 자전거, 소형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우치형 배터리는요. 우리가 주로 쓰는 스마트폰, 또 웨어러블 기기, IT 제품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프리폼 배터리는 기기 디자인에 맞춰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배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서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관련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공장과 기업들을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배터리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ESS, 소형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서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배터리 관련해서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ESS 쪽으로도 굉장히 실적이 기대되고 있고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보도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뉴스에서 경제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요. 무역 확장법 앞세워 6년 별은 칼 꺼내든 트럼프.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수입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경우 법적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로 외국산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요. 1962년에 개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조치였는데요. 이 미국 상무부는 이미 2019년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보고서를 내놨고 이번 행정명령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약 연간 146조 원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전미 자동차 노조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6년 전부터 준비했던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글로벌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미중 규제에 동시에 발목을 잡히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며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저사양 AI 칩 H20이 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일부 기업은 H20 칩을 중국산 제품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H20은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만든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중국의 환경 규제에 막혀서 시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인 중국 클라우드 기업 인스퍼 계열사 6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고요.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중국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은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인데요. 데이터 센터 부문만 약 1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칩 성능을 낮춰서 에너지 기준에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 경쟁력 저하 우려가 나오고 있고 중국 당국과 고위급 협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의 기술 갈등 가운데서 엔비디아의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차 그룹 미국서 연 120만 대 생산체제 구축, 포드 추격 본격화. 이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새로 짓는 전기차 전용 공장 HMGMA 준공을 계기로 이 미국 내 연간 120만 대 생산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연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은 엘라베마와 기아 조지아 공장까지 더해서 기존 70만 대에서 50만 대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정의선 회장은 이곳에 뿌리를 내리겠다면서 미국 시장 확대 의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서 다음 달부터 발효되는 25%의 관세를 피하고 미국 판매 3위인 포드와의 격차를 좁혀갈 예정입니다. 작년 미국 판매량 171만 대에 30만 대 생산 물량이 더해지면 포드의 수준에 근접하는 수치라고 하고요. 이번 투자로 정몽구 명예회장이 20여 년 전 뿌린 씨앗을 정의선 회장이 전기차의 심장으로 키운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첫 통합 공장인 HMGMA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모델이 함께 생산될 예정이고요. 기아는 내년부터 미국에서 인기 높은 하이브리드카 생산도 시작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연 200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 AC 업계에서도 오픈 AI 신화 가능해진다. 정부가 엑셀러레이터, 이른바 AC가 자회사 형태로 컴퍼니 빌더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을 아이디어 단계부터 함께 키우는 컴퍼니 빌더는 Y 콤비네이터가 오픈 AI를 육성한 사례처럼 빠른 성장과 집중 지원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지금까지는 경영 지배 목적형 투자가 제한돼 사실상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는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면서 A씨가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 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예정입니다. 벤처 투자 한파가 이어지면서 초기 스타트업이 자리를 잡기조차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 정부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택지를 늘리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이 제도가 본격화가 된다면 A씨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직접 창업을 돕고 빠르게 기업 가치를 키울 수 있게 되며 후속 투자와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제 국내에서도 기술 기반 창업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빅테크 AI 속도 조절에 숨고르는 전력 관련주.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AI 인프라 관련 전력주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작년에 공격적인 증설 기대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급감하는 모습이고요. 미국 투자은행 TD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과 유럽에서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취소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여파로 버티브홀딩스, GE버노바, 비스트라 등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내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각각 8.7%, 6.9%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AI 수요의 둔화보다는 빅테크의 일시적인 속도 조절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구글과 메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백을 메우면서 전체 데이터 센터 수요는 여전히 증가세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AI 인프라 투자 흐름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리포트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축소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요, 전력주에도 악재로 작용하긴 했는데 AI가 거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반도체주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어서 그런 건지 미증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양대 시장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락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내내 좀 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전일 대비 1.89% 하락하면서 2,557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 내내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거셌습니다. 거의 6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물량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30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매수 우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94% 하락하면서 693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700선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700선이 깨졌기 때문에 거의 연초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 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반도체 투톱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잠시 후에 언급해 드릴 거지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뉴욕 증시에서 좋지 않게 나왔고요. 이러한 영향,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11위에 위치한 종목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는 2%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힘을 잃고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곳곳에 빨간불 켠 종목 있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고 이 외에도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에 굉장히 하방 압력을 가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장 흘러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 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줬는데 그다지 좋은 뉴스들은 아니어서 새롭게 나온 뉴스들이 많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상승한 내용도 있고 하락했던 종목과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종목 바로 화장품 관련 종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화장품 기업이죠.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상승세에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현대차증권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2025년 중국 구조 개편 후에 턴어라운드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주 유럽 지역에서 라네즈, 이니스프리의 중심에 견고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진단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5만 원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분기 아모레퍼시픽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1조 457억 원이고 또 영업이익은 31.2% 증가한 953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전망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투자증권도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한 1조 601억 원, 영업이익은 36.4% 증가한 991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역시 현재 주가는 최근 1년 내 전 저점 수준이고 회사의 중국과 미국 사업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크지 않은 상태라면서 공매도 재개 등에 따라서 단기 주가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주가 수준이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준이기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를 대비해서 매수할 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에 투심이 몰렸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세에 올라탔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시가 0.1%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가 2.32%까지 크게 올라줬고요. 10만 5,9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폭 조금 키워가면서 0.77% 상승한 104,300원으로 종가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이 봐주셨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 안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안에서도요, 라네즈와 이니스프리가 북미 쪽에서 굉장히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 하락한 테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도체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연속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전반이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브로드콘 같은 종목들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반도체 쪽에도 매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자동차 분야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러한 우려가 이제는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거품론이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AI 거품론 왜 생겼나 하고 살펴봤더니요. 아까도 기사를 정리해드리긴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TD 코엔 같은 미국의 IB에서도요. 이 건설 프로젝트 취소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 투자에다가 하는 것을 거품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대형주들과 더불어서 중소형주 역시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4% 하락을 했고요. 동진 세미캠, 주성 엔지니어링 모두 4%대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이 소부장할 거 없이 모두 다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흐름 좋았다가 또 좋지 않았다가 연일 다른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주 중요한 섹터인 만큼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가벼운 이야기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이번엔 좀 콘텐츠 쪽 보셨다고요? 네,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들 요즘 드라마 뭐 보고 계시나요? 저는 딱히 챙겨보진 않는데 아이유 씨가 나오는 게 엄청 핫하더라고요. 오, 네, 맞습니다. 네. 이 폭삭 소가수다 요즘에 네.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폭삭 소가수다 요즘에 어디를 가도 누굴 만나도 이 관련된 얘기가 자꾸 네,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보셨나요, 소희 아나운서? 저는 봤는데 너무너무 울면서 봤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네. 너무 많이 울었는데 이게 지금 3막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아. 오늘 바로 3막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이 3막이 공개된다는 기대감에 이 폭삭 소가수다의 제작사죠. 펜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면요. 오늘 3화 공개만을 앞두고 있는데 이 폭삭 소가수다의 펜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개 2주차 만에 600만 시청자 수를 기록하고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서 2위에 오른 뒤 3막이 시작된 이후에는 9에서 12화의 시청률 1위에 오르면서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작품이죠. 브라질, 칠레, 베트남을 포함한 총 41개 국가에서 상위권에 오르면서 글로벌 인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 매체인 환구시보가 이례적으로 한국 콘텐츠인 폭삭 소가수다를 극찬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을 자극하는 보도가 많은 중국 관변 매체가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 또 한알령의 완화, 청신호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폭삭 소가수다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시가 3.8%로 3.8% 상승하면서 시작해서 2,870원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가 18.08%까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오늘 저가 하락세까지 보였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 회복을 해주면서 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인데요. 오늘 종가는 보합권에 머문 2,765원으로 종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말 공개를 앞두고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이 한국시보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첫 반응하고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앞으로의 주가도 더욱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한령에 대한 호재까지 겹쳐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조림산업과 관련된 테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이요, 산불이 이제 거의 다 진화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산불이 일어나면서 대다수 지역이 불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북의 의성, 경남 산청 등 전국 5개 시도의 중대형 산불 영향 구역이 서울 면적의 64%에 달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면적이 지금 불에 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고요. 걱정이 정말 컸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어제 비가 조금 내려주면서 경북 산불 빠르게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영덕 지역 같은 경우는 진화가 100%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기타 지역들도 90% 넘게 완료가 되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가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산불이 일어났고 진화가 된 이후에 이재민들은 어디에서 지내야 할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립용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시선도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다 불에 탔기 때문에 다시 나무를 심고 이 산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서 연예인들의 역대급 기부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고요. 기업들에서도 이 산불 지원이 빠르게 해결되기 위해서 기부 행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불 피해 복구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주가에 탄력이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8%대 상승을 해줬고요. 누보 같은 경우에도 오전 11시경에 산불이 거의 다 진화가 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하면서 10%대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조비 같은 경우도 5% 상승을 하면서 조림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모듈러 주택 같은 종목들 일부 종목이 상승을 해줬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산불 진화는 완료가 됐는데요. 그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어떻게 앞으로 거주라든지 기타 생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그리고 다 타버린 산은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송희 아나운서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도 오늘 약세를 보인 종목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롯데케미칼이 수급 개선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증권가 전망에 오늘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이 하락세는 이 증권가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날 롯데케미칼의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원에서 9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에 따른 화학 제품 수요 상승 개연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이 올해 중국의 에틸렌 예상 소비 증가분은 전년 대비 5.9% 늘어난 283만 톤인데 증설 물량은 16.2% 증가한 876만 톤으로 수급 개선 가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원은 또 롯데케미칼의 영업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역사적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 상승 매력도도 높으나 실적 개선 강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투심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랑 동일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가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요. 고가 얼마 오르지 못했습니다. 0.28%밖에 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저가로 5% 넘게 빠졌다가 그래도 살짝은 올라가면서 4.76% 하락한 68,000원에서 종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까지 함께 봐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방송에서 이슈 연속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바로 더본코리아입니다.
오늘 주주총회를 했다고 하죠. 기사 네. 다들 보셨을까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주주총회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백 대표가 굉장히 사과를 하는 모습을 네. 보여줘서 네. 이 오늘 뉴스가 되게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기사 방송 전에 읽어주셨는데 주주총회 나타날지 말지 사람들이 되게 시선이 많이 모였었잖아요. 근데 오늘 결국엔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에 뭐라도 던지면 뭐였죠? 맞으려고 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사 제목 읽어줬는데 저는 그 먹는 무를 던져도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아까 그래서 무요? 이러셔가지고 아니요. 뭐라도 던지면 맞으려고 네. 했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뭐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경영에 힘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더본코리아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되게 많잖아요. 프랜차이즈. 혹시 혜경 아나운서는 뭐 네.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 원래 닭발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한신 닭발 좋아했었고 한신포차에 네. 닭발이요? 그리고 김치찌개 파는 거 뭐였죠? 새마을 식당. 네네. 그 두 개를 제일 좋아하고 요즘 백다방도 좀 네. 가성비 있는 프랜차이즈라고 꼽혀서 백다방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많은 분들이 가격적으로도 가성비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팔고 있어서 많이들 이용을 하셨는데 상장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나오면서 주가도 연일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주주총회에 나타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뭐 창립 이래 최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표기 문제 등으로 이 주주님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이 내부 시스템 원점에서 지금 재점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원산지 관리 체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서 더욱더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앞으로 주가 상장 이후에 40%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주가도 회복을 할지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게임입니다. 혹시 게임들 다들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게임을 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 두 분은 게임 하시나요? 저는 게임 중에서도 약간 네. 그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죠. 심즈 이런 심즈, 게임을 네.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아.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인조이에 관심 많으신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크래프톤에서 새로 발매를 하는 인조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인조이의 호재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인조이도 함께 저희가 주목을 해봤었는데 인조이가 오늘 인조이가 오늘 출시된 첫날에 스팀 판매량을 1위를 달성했다라는 얘기까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게임 쪽에 좀 잘 또 모르는 사람이어서 몰랐는데 얼리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먼저 해보는 거를 해봤는데 오늘 했었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인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전에 방송에서도 어떤 건지 자세히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짚어보자면 이 플레이어가 가상현실을 관리하는 회사의 신입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여러 가지 욕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심즈랑 약간 비슷한데요. 그래서 캐릭터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생활을 하는 어떤 가상세계의 제2의 나, 부캐가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심즈 같은 것들도 옛날에는 안 해보셨을까요? 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오래 했고 요즘에는 그냥 심지어 플레이하는 것만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혜경 아나운서 게임 네. 안 하시면 테트리스도 안 하셨나요? 테트리스는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네. 카트라이더 아시나요 혹시? 알아요. 그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그때 정도에 멈춰 있고 네. 심즈는 예전에 친구들이 했던 걸 구경을 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CD 아시나요? CD 플레이어? 네, 압니다. 막 그런 걸로 뭐 어디서 가져와서 설치하고 뭐 이런 거 구경하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못 해봤고 심즈 전에 혹시 프린세스 메이커 아세요?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알고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온리픽인가요? 그거는 공주를 만드는 아. 이제 그런 건데 공주를 만들려고 이제 일을 많이 시키다 보면 결국에 하녀가 되어서 끝나는 맞아요. 네, 그런 엔딩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발전을 해서 인조이까지 이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인조이라는 게임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게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크래프톤 너무도 유명하니까요. 인조이라는 게임 나와서 주가도 더욱더 탄력 받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눴는데 이제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혜경 아나운서 게임은 네. 잘 안 좋아하지만 이런 인물은 잘 아신다고요? 네, 오늘 준비한 인물은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 초대 총수 겸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정몽구 회장님입니다. 일단 정주영 씨의 아들이죠. 차남인데 정주영과 정몽원 사후 범현대가의 수장이자 이건희 삼성 제2대 총수와 함께 대표적인 국내 재벌 총수 2세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창업주인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자신들이 이끈 기업이 국내 1위를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요, 1938년 4월 19일 강원도 통천군 정주영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일단 학창 시절에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은 바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공업경학과를 입학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육군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에 1970년 현대자동차 서울사업소 부품과장으로 입사하여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대전공, 또 현대관광, 현대산업개발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대표 이사를 역임하면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986년 현대자동차 회장 취임한 후에 품질 경영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주력하여 현대자동차를 세계 5위권 자동차 제조사로 성장시킨 주요 인물입니다. 특히 1998년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그룹의 규모를 더 확장시킨 사람이기도 한데요. 정몽구 회장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했습니다. 교육문화,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펼쳤으면서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내외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8년 같은 경우에는 금탄 산업훈장, 2005년 인촌상 산업기술부문, 2012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셨습니다. 2020년에는 회장직을 물러난 후에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어서 그룹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자동차 명예전당에 한국인 최초로 헌액되면서 그의 업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대표적인 기업인인데요. 그의 리더십과 경영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몽구 회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현대차그룹 최근 들어서 연일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딱 적합하게 오늘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 리포트 알아볼 시간인데요. 어제 유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오늘 관련돼서 자세히 좀 알아보셨다고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투자 리포트 바로 유통주입니다. 사실 요즘 유통주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답답했다가 어제 조금 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에도 반짝 반등하더니 다시 한번 쉬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기 흐름이 아닌 이 업종 전반에 대한 추세와 이 흐름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리포트는 하나투자증권의 2월 주요 유통업체의 동향 및 코멘트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유통업의 흐름, 투자 전략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은 구조적으로 계절성과 시점 변수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업종이죠. 이번 2월에도 그런 특성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대형마트는 무려 19.3%, 편의점 5.1%, 백화점은 4.4% 하락하면서 역성장을 보여줬고요. SSM도 5.9%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진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달력 효과나 일시적인 계절성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유효한 상황이고요. 올해 설 연휴가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빨랐고 2월이 윤달이었던 점도 수치 왜곡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업종은 일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았고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매출이 증가했는데요. 즉 외형 자체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 통계상 왜곡이 컸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면세점 실적 흐름이었는데요.
1월엔 따이공 거래 중단 영향으로 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45% 가까이 급감했었습니다. 2월에는 일부 기저효과와 함께 따이공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전월 대비로는 실적이 반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1월 당시에는 호텔 롯데가 따이공 대상 영업을 중단하면서 주요 거래가 멈췄는데 2월부터는 다른 면세점들과의 거래로 전환되면서 재고 확보가 다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요 면세점들이 따이공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전략을 수정하고 있어서 가격 경쟁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전반의 경쟁 강도는 줄어들고 이 주요 플레이어들은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월 유통망 흐름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명품 브랜드들이 1, 2월에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선제 수요가 몰렸고 그 여진으로 인해서 3월의 백화점 실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형마트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경쟁사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담배 매출 정체, 그리고 음료 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역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감익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편의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가 흐름 측면에서 편의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BGF 리테일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어적 성격이 부각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밸류에이션 메리트인데요. 과거엔 편의점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PE 기준 7배 수준까지 내려온 반면 백화점과 마트는 주가가 꽤 회복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1분기 실적 부담도 있지만 편의점의 경우 1분기 비중이 전체 연간 실적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오히려 좋은 진입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보시면은 하나투자증권은 유통업종 전반에 대해 중장기적인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비 반등 기대감, 구조적인 경쟁 완화,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등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유효하다라는 분석이고요. 특히나 최근 정치 리스크가 다소 확대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조적인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투자증권은 업종별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이마트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백화점, 그리고 최근엔 BGF 리테일까지도 편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유통업은 지금 당장 2월의 숫자만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달력 휴가와 외부 변수로 왜곡된 실적보다는 구조적 변화와 경쟁 구도, 그리고 중장기 수요 회복 가능성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면세점은 공급 재편과 경쟁 완화가 진행되고 있고 편의점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점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통업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2월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그래도 미래가 어둡지 않다라는 점에서 유통업계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주요한 리포트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통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총을 했었는데 여기서 기본에 집중을 하자라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오늘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혜경 아나운서 어떻게 요약을 좀 해볼까요? 일단 제가 2차 전지를 주제로 들고 온 만큼 공매도가 실시한다고 합니다. 2차 전지, 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공매도 시점 다가오니까요. 변동성 큰 종목들 유의하셔라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소희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저는 호재는 어디에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호재가 많이 들려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호재는 어디에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일 공매도 앞두고 있는데요. 호재도 없고요.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이틀 계속해서 내림세 걷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원하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